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렇듯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원리를 정리할 수 있거든. 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카운팅 순서. 쌤이 패턴을 계산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계산식으로 바꾸는 사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이 카운팅이란 말이 뭐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는 행위를 카운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우리의 목적은 이 카운팅 값을 구하는 거야. 다시 말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셀 수도 있지만 특정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계산식을 만들어 가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가 몇 개가 사용되었는지 어느 소인수가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치? 그걸 대상이 기준이 되거나 그 대상의 구조, 대표적으로 개수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특히 이렇게 개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겹치는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했고 이 약수의 개수를 셀 때 3이 한 번 사용된 것과 3이 두 번 사용된 것 이렇게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 겹치지 않습니다. 이렇듯 참고적으로 사건을 분류할 때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원리를 정리할 수 있거든. 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 사건의 개수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당연히 적은 게 좋지. 그래서 사건의 개수가 적도록 우리는 분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건의 개수가 적게끔 할 수가 없어. 사건의 개수가 그래서 많다면 우리는 집합에서 여집합을 사용했듯이 우리가 구하는 전체 집합에서 구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복잡하다면 당연히 바깥에 있는 여기를 계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여사건을 이용하면 편리할 수 있겠네. 두 번째, 방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사건이 겹치는 게 좋아, 안 겹치는 게 좋아? 분류된 사건이 겹치지 않도록 케이스를 나누는 게 더 편리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분류된 사건이 겹친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건이 겹치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이 합집합을 구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포함배제 원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렇게 분할적 사고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겹친다면 집합적 사고를 하자. 집합적 사고에는 포함배제 원리와 분할적 사고 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 우리가 아는 그런 공식이 적용되는 게 편하겠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 일일이 세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사건 분류의 원리를 쌤이 정리를 해봤고 다시 카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기준을 세워서 경우의 수를 분류하고 하나씩 접근하면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기준이 안 보일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중요도를 설정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지불 금액을 셀 때 10원, 20원, 30원, 50원, 60원, 70원, 80원, 100원 이렇게 특이한 구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특이한 구간이 기준이 되겠지. 즉 우리가 특이한 대상을 찾는 게 중요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중요도가 높은가 얘기를 해보면 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있거나 특이하다라는 건 그 개수가 적은 거겠지. 많은 것보단 적은 게 더 특이한 거잖아. 그리고 개수가 적다면 그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면 그 케이스가 적게 나올 테니까 개수가 적은 게 더 중요할 거야. 그리고 역할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중요도가 낮겠지. 다시 말해 순환성이나 대칭성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그래서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카운팅을 하면 돼.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중요도가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나열하길 바래. 당연히 이 직접 나열이 경우의 수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쌤이 나열할 때도 아무렇게나 나열하지 않았어. 나열하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 이거야. 쌤이 나열하는 방식에는 사전식 배열도 있었고 표를 그리는 경우도 있었고 수영도를 그리는 경우도 있었어. 물론 임의로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열하는 것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돼? 패턴을 확인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게 더 중요도가 높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 중요도가 높은 대상이나 대상의 구조, 특히 개수로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걸로 카운팅에 들어가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냥 바로 셀 수 있어. 근데 바로 세기 힘들면 기준을 세워야 되고 기준이 안 보인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것도 안 보인다면 직접 나열해봐야 된다는 거야. 지도 색칠의 경우에서 이걸 무작정 세면 경우의 수를 못 구하거든. 그래서 기준을 세우려고 하니까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 중요도도 안 보였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본 거야? 수영도를 바탕으로 직접 나열을 해보면 여기서 시작했을 때 여기서 색깔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특이하게 수영도를 나누게 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경우의 수를 세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카운팅 하는 방법은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 바로 하는 경우, 바로 안 되면 기준을 세우고 카운팅하는 경우. 기준도 안 보이면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준을 세우고 카운팅. 그것도 안 되면 직접 만들어 보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서 중요도를 세우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는 것. 이렇게 사고 과정을 정리할 수 있겠네. 되겠지? 이 사고 과정은 경우의 수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체화해야 하는 과정이야. 되겠지? 지금까지 카운팅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